지혜가 필요한 순간 지혜의 전망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십만 명이 당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말입니다. 뭘 당했냐고요?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단 한 푼도 못 받고 몇 천을 손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집이 많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딱 이만큼만 있어도 전세 보증금이 이 금액만 넘어도 차 한 대 가격이 이 기준만 넘어도 매달 34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예금 통장에 돈 조금 있어서? 탈락. 자녀가 효도금 보내줘서? 탈락. 전세 보증금 높아서? 탈락. 이건 제 돈도 아닌데요? 급할 때 쓸 돈이에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해 드립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첫째, 2026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둘째, 절대 하면 안 될 실수 9가지가 있습니다. 셋째, 한번 끊겨도 다시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30분, 딱 30분입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4천만 원을 지킬 수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꾹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중요한 정보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모르는 것 하나 때문에 진짜로 수천만 원 날립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받고 누가 못 받습니까? 먼저 2026년 최신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최대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33만 4,810원에서 7,7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단독 가구 기준 15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볼 기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 1만 원만 초과해도 바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분이 계신다면 112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88만 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서 최종적으로는 131만 6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월급이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요,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까지 다 따져서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소득은 없고 그냥 예금으로 1억 원 정도 통장에 넣어뒀다고 해볼까요? 그럼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은 전액이 아니라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이라면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천만 원의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약 26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면 넌 여유 있으니까 연금 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계산해 버리는 거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 집도 없고 일도 안 하는데 왜 나만 못 받아요? 하고 억울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전세 보증금 1억 2천에 살고 계셨습니다. 소득도 없고 자식 도움 없이 혼자 사는 분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 이유는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다라는 거였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지만 그대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즉 같은 1억 6천만 원 전세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월 50만 원짜리 월세 수입이 있고 예금이 약 7천만 원 정도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둘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소득 인정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제도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배우자 소득 재산까지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어서 월급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내가 조그만 임대 수익이 있으면 내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가구 전체 소득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도 알고 보면 탈락 통보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피해는 대부분 몰라서 생긴 실수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 실수 중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가족 계좌에 돈 잠깐 넣었다가 다시 빼는 행동입니다. 우리 집 애들한테 잠깐 맡겼다 뺀 건데요. 이 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기록은 그냥 이체가 아니라 자산 이동으로 인식됩니다. 즉,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이든 오래든 기록은 그대로 남고 기초연금 산정할 때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두 번째 실수. 차명으로 적금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동. 예를 들어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다가 나중에 엄마가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행위까지 본인의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연금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넘기는 행위.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넘기면 그 차액만큼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서도 재산이 줄었지만 실질은 그대로라고 판단돼 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실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아무 소득 없는 척하는 것.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만 유지돼 있으면 추정소득이 계산됩니다. 즉, 실제 소득은 없는데 있는 걸로 간주해서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는 겁니다. 폐업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고급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6년 기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천만 원이면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어 기준을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고 오직 차량가액 4천만 원 기준만 적용됩니다. 일반 자동차는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환산하지만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가 매우 큽니다. 여섯 번째 실수. 보험을 해약하면서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오래된 보험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그 환급금이 재산으로 간주돼 연금이 탈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 단위로 해약금이 들어오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필요해서 해약한 건데요? 이 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 자녀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출금하는 경우. 이건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걸리는 유형인데요. 자녀 이름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쓰면 사실상 본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면 기초연금 감점 사유가 됩니다. 여덟 번째 실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기는 행동입니다. 신고 안 하면 없는 줄 알겠지? 큰 오산입니다. 요즘은 국세청과 연동된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월세 수익이 파악됩니다. 몰랐다고 해도 일단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연금은 바로 탈락입니다. 아홉 번째 실수. 5년 이내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 기초연금은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도 모두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면 그 돈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 속에서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몰라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5가지 준비를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걱정이 아닌 실제로 연금을 받기 위한 실전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준비.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구조를 이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왜 탈락인가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따져봅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거나 아내가 임대 수입이 있어도 그 수입은 모두 가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내가 어려워도 배우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탈락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어렵다보다 우리 가족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판단보다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거래까지도 모두 들여다봅니다. 갑자기 예금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팔고 현금이 들어오면 그 기록은 고스란히 금융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받은 3억 원이 있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 3억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천천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이라도 너무 많은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준비 차량은 한 대, 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매달 100%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각각의 차량가액이 모두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가장 안전한 기준은 차량은 한 대, 가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준비.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정리하세요. 어떤 분들은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만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정소득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연금수급심사에서 소득이 있다고 간주돼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5번째 준비. 자녀 명의로 된 자산 반드시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부모가 직접 관리하거나 찾는다면 이건 사실상 부모 자산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명의보다 실제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명의 통장이 있어도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부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아니냐?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신청도 직접 해야 하고 내 자산 상태도 미리 점검해둬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조건은 되는데도 탈락할 수 있어요. 첫째, 예금은 쪼개서 분산 관리하세요. 그냥 한 통장에 다 넣어두는 게 편하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그 편함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A 어르신이 통장 하나에 예금 1억 원을 묶어두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요, 이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천만 원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기준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이 예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눠서 생활비 통장, 자녀 지원금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관리하면 단순한 저축이 아닌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더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통장만 나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이 통장이 따로 있느냐,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입출금 내역과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생활에 쓰이고 있다는 흔적이 있어야 이건 저축이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보험은 해약보다 유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해약하면 당장 돈 들어오잖아. 그 돈으로 생활비 충당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 기준에서는 그 생각이 탈락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어르신이 15년 넘게 유지해온 보험을 갑자기 해약해서 환급금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거지만 국가에서는 이걸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한 달에 대략 80만 원 넘는 소득이 새로 생긴 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어서면서 기초연금은 바로 탈락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보험을 무조건 계속 유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보험도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은 유지해도 소득 인정액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보험 해약 전에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환급금이 크다면 당장 해약하기보다는 필요 보장을 정리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거친 뒤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셋째, 전세금이 높다면 월세 전환도 고려해보세요. 나는 집 산 것도 아닌데 그냥 전세인데
왜 불리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전세도 재산으로 봅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르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집이 내 소유는 아니지만 국가는 이 전세 보증금의 연 4%를 적용해서 월 소득이 생긴 것처럼 간주합니다. 1억 6천만 원의 4%는 연 640만 원, 즉 한 달에 53만 원을 버는 것처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전세를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겁니다. 물론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라 걱정이 되시겠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이 형편이 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6천 중 일부를 빼서 보증금 3천에 월세 40만 원으로 바꾸면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소득 환산액이 낮아지고 실제 월세 지출은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확 내려갑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형식만 월세로 바꿨지 실제로는 돈을 안 내는 구조거나 자녀 집에 살면서 계약서만 그렇게 만든 경우 오히려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갖추고 계좌이체로 월세가 나간 기록까지 있어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상담을 활용하세요. 내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굳이 전문가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딱 그 애매한 재산 구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디어르신의 경우 통장에 예금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3천, 자동차 시세가 1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소득 인정액이 살짝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동차는 거의 폐차 직전이었고 예금의 절반은 장례비로 자녀가 미리 입금해둔 돈이었습니다. 이런 건 적절히 설명만 됐어도 계산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들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설명할 줄 몰라서 혹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소득으로 간주돼 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중 일부를 생활비로 전환하거나 차량을 명확히 폐차 처리를 하거나 또는 세대 분리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방법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보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지자체에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도 충분히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신청은 꼭 하셔야 합니다. 나는 자격될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어르신은 나이도 70세가 넘고 소득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대상이겠지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3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묻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며 씁쓸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신청을 했다고 해도 서류 한 장, 상담 한 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빠졌다고, 금융자산 내역에 누락된 통장이 있다고, 매달 34만 원씩 몇 년 동안 날려버리는 일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아래
네 가지는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여부. 기초연금과 연계될 수 있는 지원제도라 미리 체크해야 유리합니다. 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 금액을 넘으면 탈락 사유가 되므로 자녀와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넷, 금융재산 내역. 오래된 통장, 깜빡한 CMA 계좌까지도 잡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신청 대상 1960년생 어르신들.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신청 장소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전국 어디서든 접수 가능하니 거주지와 상관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일수록 더더욱 신청하셔야 합니다. 되면 매달 연금 받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거든요.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연금 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요, 기초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 돈으로는 약값도 빠듯한데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나라에서 마련해둔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 이것도 아는 사람만 챙겨갑니다. 모르면 못 쓰고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늘은 특히 도움될 수 있는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게 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은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노후가 너무 팍팍하네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그럴 때 꼭 살펴보셔야 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지 않고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인 거죠. 2026년 기준 자격 조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70대 부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집은 나라에 뺏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아있고요.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도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급된 연금액만 상환하거나 집을 팔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살고 있는 동안 절대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서 일부 유리하게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기타 복지 수급 자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HF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 1688-8114 혹은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농지연금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나는 집도 없고 가진 거라곤 시골밭 하나뿐이야. 그거 팔아도 돈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두고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밭 하나, 논 한마지기도 그냥 놔두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에서는 그 땅도 재산으로 계산되거든요. 실제로 돈은 하나도 안 생기는데 있는 재산으로 분류돼서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농지연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조건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 기존 65세에서 하향 조정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을 것 소유한 농지가 실제로 농사 지었던 땅일 것. 자,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농지의 위치, 크기, 시세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적게는 월 20만 원, 많게는 월 80만 원 이상까지도 수령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논밭,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보다 매달 생활비가 생긴다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서 비교적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즉, 기초연금과 병행이 가능할 수 있고 설계에 따라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농사를 안 지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가족이 지었거나 임대 내역이 있다면 상담 후 가능 여부 판단이 됩니다. 신청은 농지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그리고 지역농업기술센터나 농지은행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전문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르고 그냥 묵혀둔 땅이 내 노후를 든든히 책임져줄 생활비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아직 쓸만한데 마땅한 일이 없어요. 일하려 해도 나이 많다고 다들 안 뽑아요. 그럴 때 꼭 알아보셔야 할 게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자격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역량활용 사업 및 공동체 사업단 60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지원 활동,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의 안내 도우미, 초등학교 앞에서 안전지킴이 역할, 공원이나 동네 환경을 정리하는 공공시설 정비 활동,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리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대부분 하루 2~3시간, 주 3회 정도의 활동으로 한 달 기준 약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즉, 기초연금도 받고 활동비도 따로 받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인 거죠. 특히 혼자 계신 분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통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면요. 우울감도 줄고 자존감도 살아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청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특정 날짜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1월에서 12월경 다음 연도 모집 공고가 발표됩니다. 지역마다 일정이 다르니 복지로.go.kr이나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대표번호 1544-3388에서 가능합니다. 각 지역에 따라 모집 시기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또는 하반기 모집 공고를 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이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괜히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요,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가장 많이 체감하시는 건 의료비입니다. 병원에 가도 진료비가 거의 0원에 가깝고 입원 수술까지 해도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의료급여 일종 자격이면 감기 진료는 물론이고 중병, 만성질환 치료까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약값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정말 절실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도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주거비로 보태줍니다. 예를 들어 월세 35만 원을 내고 계신 분이라면 그중 20만 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전국 평균이 1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입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지원입니다. 가구원 수와 상황에 따라 매달 5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고요. 식비, 기본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개선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 4.17%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 상향,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으로 적용 대상 확대. 자, 그럼 이 정도면 무조건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현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예금이 많거나 집이 큰 경우엔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준들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살고 있고 실제로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서류로 증명하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담만 받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몰라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선순위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는 가난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꼭 혜택이 필요하다면 지금 한번 용기 내서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 위해 희생하셨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는 괜찮아. 복잡해서 나중에. 이 한마디 때문에 수천만 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매달 34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신청 안 한다는 이유로. 이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2026년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하세요.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112만 원 공제, 차량 가격 4천만 원 넘으면 탈락, 9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 재산 구조 조정 필요한지 점검, 1961년생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함께 챙기기. 이런 것들도 함께 챙기세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네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3가지만 해주세요. 첫째,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 매주 올라옵니다. 둘째,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셋째,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소중한 연결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